관점을 넓히면 얻게 되는 것은 나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 대부분은 우울증의 원인을 알고 싶어한다. 대개 그들은 사회적 요인이라고 추측한다. 인간은 관계에서 우울증. 자, 인류와 지구상에 존재한 시간의 99.9% 기간에는 사람들 절반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울증 증상들은 한때 인간을 다양한 감정에서 구해준 잠재의식 속의 방어 기제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생활습관이 만들어낸 요인들은 그 방어 기제를 과열시키곤 한다. 나는 우울증을 심리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울증은 폐렴이나 당뇨병보다도 결코 더 특이한 병이 아니다. 폐렴도 당뇨병도 우울증도 개인의 성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쾌활한 목소리로 기운 내세요라고 격려하는 것은 폐렴 환자에게 당신 폐들어 좀 기운 좀 내라고 해요 라고, 또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들어 좀 정신 차리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이나 바보 같은 짓이다. 폐렴이나 당뇨병에 걸리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울증일 때도 그러해야 한다. 물론 우울증 뒤에 숨겨진 생물학적인 프로세스와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곧장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다. 나는 면역 프로세스가 뇌와 기분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생활습관과 관련된 진두한 조언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당신도 운동을 하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 행동이 효과를 내는 생활학적 원리를 인지하면 그 조언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운동과 숙면, 스트레스 조절, 회복이 염증을 줄이고, 따라서 뇌가 모종의 신호를 받아서 신체가 공격을 받는다고 잘못 해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런 행동을 열심히 실천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제 당신은 우리를 온종일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근로 환경이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의욕상실이나 움츠려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라는 것도 말이다. 그럴 때는 최선의 해결책은 대개 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은 이것만은 기억하기를 바란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이다. 3장에서 불안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유력한지를 설명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무언가가 고장났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자 있는 물건이 아님을 그리고 모든 기분이 왔다가 사라지듯이 우울증도 역시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 삶이 빛이라고는 없는 암흑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마음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어둠은 올라가게 돼 있다. 지금 설령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2억 8천만 명이나 있다. 2억 8천만 명이나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 최악의 면접.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면역체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당신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온다고 상상해보라. 방에 들어가니 남성 2명과 받고, 자,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온종일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근로 환경의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의욕상실이나 움츠려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라는 것도 말이다. 그럴 때는 최선의 해결책은 대개 근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3장에서 불안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설명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뭔가가 고장났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 내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자에 있는 물건이 아님을, 그리고 모든 기분이 왔다가 사라지듯이 우울증 역시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달을 수 있다. 삶이 빛이라고는 없는 암흑처럼 느껴지라도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설령 지금 당장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2억 8천만 명이나 있다. 했네요. 어이어이어이어. 아이고 좋다. 자. 환경 속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설령 지금 당장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모든 우울증을 스트레스 염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 마스, 방어기제를 작동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목적에 기여하는 이유 말이다.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자. 결코 무의미지 않았던 6개월의 방황. 나는 24살 때 인생의 유턴을 결심했다. 경제학 전공으로 수도 걸린 경제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도자은행과 컨설팅 회사에서 여름 인턴십도 완료한 뒤, 하지만 그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고민이 되었다. 사실 이 고민은 입학 때부터 마음속에 따리를 튼 채 해가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 앞에 설계된 미래는 영원히 없어 보였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계획하든지 그것들은 전부 한 가지로 기결이 되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막 들어가려는 직업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 돈이라는 목표를 가리켰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게 한눈뿐인 삶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배부른 고민이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남들은 못 가져서 안달인 기회를 거절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인생의 위험,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쉬운 결정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위 과정을 변경하는 것뿐이었고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하지만 덜 염은 24살 청년인 나는 마치 은퇴를 앞둔 기분마저 들었다. 그렇게 늦은 나이에 진로를 바꾸는 것이 엄청난 일 같았다. 게다가 그동안 보낸 4년이 고스란히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도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해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나는 안으로 침잠이었다. 이 문제를 속으로 곱씹으면서 생각을 거듭했다. 잠도 잘 안 났다. 이것저것 따져보며 숙고한 뒤에 결정을 내렸다가도 다시 마음을 바꿨다. 그러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내내 우울했고 만세에 의욕을 잃었다. 무엇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우울했다. 그리고 1년 후에 카롤린스카 대학 개입하게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일은 내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나는 정신 문제를 겪는 환자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과 싫어하는 중임을 목격했다. 우울한 거. 몇 년간 관찰해보니 놀랍게도 대부분은 놀랍게도 결국 자신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인생은 수많은 결정의 연속이고 대체로 뇌는 자동으로 잘 처리한다. 하지만 결코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자, 이 뒤에서 꽃을 한번 볼까요? 이거 꽃이 좋네. 이쁘네. 꽃이 이뻐요. 당연히 기분이 정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여러 연구가 있다. 그 중에서 한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슬퍼지는 영상을 보여 주고 같은 느낌의 음악도 올려줬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슬퍼진 아이보다 더 낮은 성과를 냈다. 왜 그랬을까? 한 가지 해석은 이것이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결함이나 실수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 아무 문제 없이 즐거운데 왜 굳이 문제를 찾는단 말인가?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 세부 학명은 지나치고 굵직한 정보만 받아들여서 처리하곤 한다. 흥미롭게도 기분이 좋으면 남에게 더 쉽게 속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그런 상태에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정보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그 반대다.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결정을 찾아낸다. 물론 음악을 듣고 형성된 즐겁거나 슬픈 느낌이 평소에 좋은 기분이나 우울감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관련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기분이 정신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 능력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때로는 비판적이고 꼼꼼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멈춰서 깊이 사고하고 위협과 도전까지 학경을 대고 들여다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듭해서 숙고하는 능력 말이다. 이럴 때 내는 우리의 기분을 하향 조절한다. 차별화된 기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지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진취적인 태도를 리스크를 가능한 편이 나올 때도 있다. 인생에 걸린 정리한 문제를 분석할 때 전략적으로 정서적인 위축 상태를 취한다고 보는 것을 분석적인 반추 가설이라고 한다. 무기력한 우울감이 무조건 유익하다는 말은 아니다. 심해지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에서 사고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필요할 때 재빨리 도망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유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신 능력 역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설득이 없는 얘기를 들리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우울감을 느껴 안으로 침잠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을 통과한 후에 결국 의미 있는 지점에 도착했는지 아닌지 생각해보라.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의 답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때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 애초에 당신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무언가가 유용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어쨌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경계하는 오래된 방어 기지나 스트레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우울증에 걸릴 만큼 내가 기분을 가라앉힌 데는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 뇌와 관련한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꽤 복잡하며 우울증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우울증에 빠진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모든 우울증이 특정한 목적에 기여한다거나 연령 또는 인생에 걸린 결정에 대한 숙고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것만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쉽사리 제어하기 힘든 생물학적인 방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색으로 이뤄진 우울증이라는 그림에서 우리는 생물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다. 불안과 우울증이 당연히 내가 고장났다는 의미라고 믿는다면 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안과 우울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때로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장에서 내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안과 우울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몇 가지 핵심 열쇠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흔히 따분한 상태 정도로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었던 것, 즉 외로움으로부터 살펴보자.